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는 염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증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일정부터 미리 챙겨볼까요? 네, 12월 11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11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12월 12일은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은 이제 미국의 12월 그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고 12월 14일은 이제 유럽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또 같은 날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한국에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열리게 되고 그날 이제 인텔에서 새로운 CPU 반도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15일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11월 달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미국에선 12월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되니까 일정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또는 뭐 그 이상에서도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증시의 변수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많은 분들이 FOMC 다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FOMC에서 금리는 당연히 동결할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센 발언을 할지 아니면 시류에 편승을 하는 좀 좋은 발언을 할지 그걸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있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금 물가가 많이 꺾이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만큼 좀 꺾일지 시장에서는 3.1% 정도 물가가 오를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 수치에 부합을 해줄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4일은 유럽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유럽도 동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인텔에서 새로운 그 반도체가 공개가 돼요. 근데 이 반도체가 이제 서버에 아마 들어가는 좀 반도체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게 인텔이 그동안 나오는 제품마다 좀 실망을 사람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인텔이 아니다 이랬는데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뭐 서버라든가 PC나 이런 것들이 또 잘 팔리게 된다면 여기에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새로운 CPU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13일에 열리는 게 올해 마지막 FOMC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예상을 간단히 해주시기는 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금리는 뭐 누가 뭐래도 뭐 동결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리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이제 연준 위원들이 3, 6, 9, 12월 네 번의 FOMC에는 다른 FOMC랑 특이한 거는 점을 찍어요. 나는 내년도에 금리가 이 정도 될 것 같다. 네. 그 점을 찍는데 내년 점도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점을 어디다 찍을 건지 지금 시장은 이미 그래도 내년에 5번 이나의 베팅을 하고 있는데 9월까지 봤을 때는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 2번 하는 걸로 지금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생각과 좀 일치를 해서 점도표를 낮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장이 5번 이나의 베팅을 한다는 건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럼 5번이면 한 번 내릴 때 0.25씩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4.25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4.25가 만약에 점도표로 많은 연준 위원들이 야 나는 요 정도 될 것 같다 내년에 찍으면 시장 예상과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주가에 큰 영향은 없어요. 이미 예상은 했기 때문에. 근데 점도표가 예를 들면 4.25가 아니라 뭐 4.5나 아니면 뭐 4.75나 이 정도가 있으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적은데? 이러면 또 시장이 반대로 좀 놀랄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연준은 그렇게까지는 금리 인하를 세게 할 생각은 없구나. 그래서 점을 어디다 찍는지 일단 시장은 4.25 정도로 보고 있다. 여기에 좀 일단 초점을 맞추시면 먼저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거기서 질문들이 있겠죠. 뭐 내년에 통화정책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시장에서는 5번 이나 요구를 하는데 몇 번이나 할 것 같냐. 근데 연준 의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애널리스트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고서에 쓴 거 중에 이게 금융정책은요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웰 의장은 되게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는 뭐가 특징이 있냐면 증거주의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뭐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증거에 입각해서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 증거를 보고 나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경제는 조금 틀리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표를 딱 보고
몇 달 후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거 보이거든요. 좀 네. 지표대로 네. 해석을 하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미리 금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가가 막 오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올랐는데 이거 물가 여기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준 의장이 2년 전에 무슨 실수를 했냐면 물가가 5%까지 오르는데 이건 일시적이라고 해버렸어요. 아직은 더 확인해야 된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다가 놓쳐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 물가 오르는 걸 그냥 냅둔 거죠. 네네. 그래서 완전 실수했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좀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경기 지표도 꺾이고 있고 물가 이미 꺾이고 있는데 이번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그거예요. 나는 데이터 디펜던트. 지표에 의존한다. 그래서 지표 보고 확인한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늦어버립니다, 사실은. 시장은 그걸 걱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건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감안해서 네. 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후속 조치로 우려 외국 집단 네. 규정. 이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 이게 2차 전지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이제 관련된 건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이제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면 그 보조금 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세부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우려 외국 집단에서 이 배터리 만드는 그 공급망 있죠. 뭐 소재 같은 거, 광물 이거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보조금을 안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우려 외국 집단이 누구냐 이걸 정해주질 않은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시장은 알죠. 이거 분명히 중국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명확하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 4개 국가에서 이제 이거를 받게 되면 보조금 미국에서 이걸 이용한 배터리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탑재하면 보조금 안 준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된 건데 이 중에 러시아, 북한, 이란은 배터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딱 봐도 중국이죠.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명시가 돼 있으니까 한국 배터리가 미국에서 더 경쟁력이 올라가겠구나. 중국 걸 이제 완전히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 뭐냐면은 완전 배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중국과 합작사를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뭐 코발트도 있고 전구체라든가 여러 가지 리튬이라든가 이런 공급망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걸 안 쓰면 당장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배터리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보니까 한국이 합작사를 뭐 5대5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25% 이상 가지면 안 돼요, 중국이. 그러면 지금 만약에 5대5 합작법인이면 예를 들면 75 이상으로 한국이 늘려야죠. 중국은 25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 지분을 사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 기업한테는 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자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중국 회사랑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공급망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고려아인이나 LS 같은 기업들은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기업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거죠.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규제를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결국 중국의 지분이 많이 들어간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중장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이제 중국 비중이 뭐 어쨌든 이제 낮아지게 되고 중국이 미국에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그리고 지난주를 보면 엔터주 또 게임 업종 상승세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어서 네. 엔터주도 이제 좀 바닥은 저는 찍었다고 보고요. 정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유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써주신 보고서를 좀 참고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3가지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그룹 활동에 대한 좀 불확실성. 블랙핑크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두 번째가 BTS가 좀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네. BTS 공백.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대하기 전까지는 그냥 공백 상태니까 이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이제 앨범 피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앨범 판매가 너무 좋은데 이게 영원히 이렇게 성장하겠냐. 앨범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앨범 판매 이제 줄 거다. 이 3가지가 같이 작용하면서 엔터주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블랙핑크 그룹 활동이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해결이 됐죠. 그러면 일단 이 불확실성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바닥은 확인됐고 BTS는 어쩔 수가 없고요. 세 번째가 앨범에 대한 판매도나 우려인데 실제 올해 중국에서 공동 구매가 줄어가지고 앨범 판매가 좀 일부 꺾인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데이터를 보면요.
그도 너무 걱정할 게 아닌 게 11월 달에 앨범 판매가 역대 2번째였어요. 또 여전히 좋아요. 앨범 판매는. 그래서 시장이 너무 걱정만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잘 되니까 그냥 걱정하는 것 같아요. 좀 안 될까 봐. 그걸 미리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가가 이미 또 그런 걸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앨범 판매 둔화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내년에 미국의 현지 걸그룹 또 이 콘서트 같은 것들이 많이 또 열리게 되니까 내년도 숫자를 보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게임 업계도 좀 살펴볼게요. 요즘에 게임주들 주가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슈들이 좀 있는 게 첫 번째가 그 트위치라는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TV도 보시고 게임 중계할 때 트위치도 보는데 트위치가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이제 게임 중계 볼 때 거기 가서 이제 봐요. 마치 우리 유튜브 뭐 라이브 방송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갑자기 트위치가 내년 2월 달에 한국 사업 종료한다고 비용 문제 때문에 이걸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한참 우린 보통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게임을 이렇게 중계해 주신 분들을 스트리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리머 분들이 트위치에 있는데 이제 소속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옮겨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12월 19일 날 이제 이름이 뭐냐면은 치지직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름이 치지직이래요. 그래서 요 트위치 같은 서비스예요. 네이버 통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요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로 이적할까 고민스러운 거. 아프리카 TV가 있거든요. 여기로 갈까? 네이버로 갈까? 이제 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네이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프리카 TV로 많이 이적하면 아프리카 TV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넥슨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넥슨이 어쨌든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일본 주식시장에 좀 상장이 돼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 김종주 회장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상속세가 크니까 여기 유족분들이 지분을 이제 상속세를 내지를 못하니까 결국 정부에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분을 그냥 준 거죠. 근데 정부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게 민간 기업인데,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럼 이건 누가 가져갈 거냐? 그렇죠. 꽤 큰 지분이니까. 물론 이거 지분을 가져가도 최대 주주 지금 배우자분하고 두 딸 지분을 합치면 50% 넘어가니까 뭐 경영권에 문제 없지만 이분들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지분도 나중에 매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정부 지분을 가져간 쪽이 넥슨을 나중에 장악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 중에 하나니까. 근데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거 인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유력한 게, 넥슨의 일본 법인 지분을 이미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분 투자를 좀 해놨어요. 10%. 그러니까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게 심심하면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 NC소프트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 NXG 지분 요거를 아마 좀 일부 인수하지 않을까. 중국의 텐센트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구로 M&A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또 이걸 가져가는 쪽에서는 큰 힘을 얻게 되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지분 경쟁이 펼쳐질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외식이 줄고, 그다음에 이걸 내식이라고 표현해야 네, 될까요? 내식, 네, 내식 맞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음식료 업종에는 긍정적인 거죠? 예, 음식료에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제 집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장을 보고 와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 때 집에서 먹다가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외식 수요가 확 늘어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근데 그때만 해도 물가가 엄청 높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이제 갑자기 올라간 데다가 금리까지 오르니까 요새 뭐 아시겠지만 식당 가면 10,000원은 기본이잖아요. 한 끼 먹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좀 돌아가고 있대요. 그러면 수혜받는 업종은 종합식품회사들이 가정간편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한 끼 사 먹는 거죠. 많죠, 예. 진짜. 가져와서 요리 좀 가볍게 해가지고 그런 게 다시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뭐 가성비 쪽에서 좋은 제품 중에 하나가 참치캔이라고 하는데 참치캔도 굉장히 지금 잘 팔린다고 하니까, 또 라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성비. 네, 그래서 종합식품사에는 당연히 이게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가 이 음식료 회사들한테 유리한 구조 중에 하나가 그동안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밀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농산물 가격도 떨어지는데 이 곡물가가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저가로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 제품 가격은 좀 올려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원가 올라가니까 지난 한 1, 2년 동안
식품 회사들이 가격을 좀 인상을 해놨습니다. 이걸 당장 낮추지는 않거든요. 그럼 저가에 싼 원재료 들어가죠. 제품값 올랐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그러게요. 없어요. 네. 뭐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요즘에 음식료 회사들 주가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에 음식료 업종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담배값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인상 네, 얘기도. 그래서 궁금해요.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데 2005년도에 한번 올렸고 2015년에 올렸는데 지금 2025년 또 다가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는 좀 또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러는데, 보통 담배값 올라가면요, KTNG 담배 만드는 기업하고 편의점 회사들 매출이 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한번 이런 뉴스들도 있으니까 음식료 업종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동차. 이 자동차 주가는 좀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이제 아까 엔토랑 비슷해요. 정말 차를 잘 팔아요. 파는데도 시장은 이제 판매 둔화될 거다. 미리 걱정해요. 그래서 주가가 안 갑니다, 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연기관차 잘 파는 거 나 인정 안 한다. 약간 이 느낌이에요. 내연기관차 너네 잘 팔지.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근데 현대차, 기아의 숙제 중에 하나가 전기차 점유율이 지금 내연기관보다 낮게 형성돼 네, 있어요. 네. 이게 높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좀 부진한 건 좀 안타깝지만 사실 판매도 괜찮죠. 네, 굉장히 좋고요. 뭐 비싸게 또 팔아요. 요새 차값 비싸잖아요, 비싸죠. 사실. 맞아요. 그래도 잘 팔리거든요. 근데도 시장은 인정을 안 합니다. 전기차에서 보여달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그동안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돈 많이 번 이유가 코로나 좀 약간 특수도 있었어요. 지난 2021년도에 반도체 없어가지고 갑자기 자동차 생산이 안 될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 최장 2년 후에 받는다. 아마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대기 수요가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밀려 있었어요. 적체 현상이죠. 그러니까 재고는 없죠. 그리고 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지금 난 사고 싶은데 받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 남아돌 때는 딜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자동차 회사가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차 좀 많이 팔아줘 막 이러면서 비용을 주거든요. 마케팅비를. 근데 지난 2년간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마케팅을 안 해도 살 사람이 이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났어요. 이제 대기 수요도 없어졌고 재고는 증가하기 시작하고 인센티브라 그러죠. 이거를 줄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 팔리니까 조금씩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이건 비용이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서 호시절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거기다 고금리잖아요. 할부금리 높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현대 기아가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니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만 내년도에 금리는 지금보다 낮을 거고, 내년 하반기에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는 이런 이슈들이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부진한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이 이제 뭐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려면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12월도 이제 중순 좀 넘어갈 것 같은데 11월은 증시가 좋았는데 12월은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12월은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유 있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증시가 더 올라갈 뭔가 호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거, 뭐 유가 빠진 거나 물가 안정, 이거 다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요즘에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또 걱정이고, 또 한 가지가 양도세 문제. 지금 개인 대주주가 한 종목에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데 이거를 올려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확정이 안 되면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해질 때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뭔가 증시를 이끌 만한 새로운 좀 뉴스들이 좀 부족한 달이 또 12월이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는 있다. 그리고 좀 걱정되는 건 요즘에 묻지마 기업들이 좀 많아요. 막 테마주라고 하는데 어떤 이슈 나오면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음날 그냥 다시 급나가고, 그러니까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막 움직이고, 요새 막 정치 테마주들, 근데 그거는 기업과 전혀 무관한 이슈인데 시장은 또 그쪽에 또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더 집중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저는 이제 업황 쪽으로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하고 조선 쪽, 이쪽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경기 내년에 살아난다면 철강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항공사 주가도 나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엔터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된 거 보고 아, 이제 더 이상 나쁠 건 없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사님께서 선정해주신 또 금주의 보고서 주제 짚고 넘어가죠. 네, 이번 주는 이제 반도체 보고서인데 제목은 그 2024년 전망이고요. 그리고 제목은 Change of Dire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삼성증권의 류영근 연구원님이 좀 적어주신 좀 자료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반도체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반도체에서 그 소재 부품 장비 있잖아요. 네, 중소형주. 소부장. 그걸 나타낸 이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서 장비 투자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장비는 뭐냐면 반도체 만들 때 옆에 장비가 반도체 웨이퍼를 잡고 이걸 이동을 하면서 이제 계속 반도체 공정을 다니면서 반도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반도체는. 근데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지난 2년 동안 너무 안 좋았잖아요. 업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투자할 여력이 좀 부족해요, 사실은. 그리고 점점 공정이 어려워지니까 장비 가격이 올라갑니다. 돈은 아껴야 되는데 돈은 부족한데 투자를 더 하려고 보니까 이게 여력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의견은 뭐냐면은 장비를 신규로 투자하지는 않고요. 재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대요. 업황이 좋으면요, 새로운 장비를 계속 구매를 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썼던 장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일부 시간에도 그때 의류 얘기할 때 네. 올해 입는 옷을 내년에 한 번 더 입는 거죠.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약간 그 느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재활용하려면 우리 의류도 어떻게 하죠? 그 올해 입으려면 드라이 클리닝 많이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비도 깨끗하게 쓰는 거죠. 한 번 더. 그래서 신규 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세정을 하고 좀 코팅, 장비도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장비 재활용이 좀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새롭게 들어가는 기술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장비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기업들은 대표적인 기업이 HPSP랑 파크 시스템즈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이오테크닉스, 넥스틴, 한미반도체도 그런 류의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이쪽에서 좀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많이 만들면 이제 소재나 부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산을 했어요. 그동안 공급을 줄이면 이쪽이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이제 조금씩 증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황이 돌아서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소재 부품 사용량은 그래도 내년엔 올해보다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은 장비는 그래도 좋았는데 소재 부품사들은 굉장히 왕따 당했거든요.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는데 이제는 반대로 좀 보자. 그래서 제목 그대로예요. Change of Direction, 방향이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소재 부품도 좀 볼 때가 됐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오늘 보고서에서 가장 탑픽을 한솔케미칼로 꼽아주셨는데, 한솔케미칼이 바로 소재 회사입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특수 가스들 있죠. 그런 것들 공급하는 기업이니까 소재주 주목하시면 되겠고, 또 같은 소재주로 솔브레인이라는 기업도 좀 꼽아주셨고요. 부품 회사 중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반도체는 좀 장비 쪽은 재활용,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기술이 들어가는 장비는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랑, 반도체 소재 부품은 안 좋았지만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쪽을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그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연불리와 함께한 비밀 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자꾸 벌어질까를 걱정을 좀 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점점 빈번해질 것 같은 저는 예측을 갖고 있거든요.